아니 모르게 파도처럼 줄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서 일어나신다고. 네. 저쪽 끝에 기다리신 분들은 이따가라도 꼭 손잡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얘도. 아유,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네. 고맙습니다. 네. 추석 명절 때 힘드셨던 여성들을 위로하는 오늘 자리예요. 먼저 좀 앉으셔서 편안하게, 왜냐면 음식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을 씻고 오셨죠? 네, 마이크 좀 드시고요. 오늘 먼저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성분들에게 또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황금 연휴 보내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 네, 이번에 추석 연휴 다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저희가 추석 명절 때마다 늘 이제 인사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추석 명절만큼은, 또 한가위만큼은, 뭐, 보름달처럼 넉넉하게 보내자.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명절이 더 고통스럽다, 여성들한테는. 노동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명절 정국은 뭐 그런 말도 있고, 네. 실제로 또 추석 연휴 지난 후에 또 설 연휴 지난 이후에 여성들의 이혼 신청 건수가 역시 또 변호사로서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은 뭐 많이 나아지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석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집도 위기 일발이었어요. 네. 오늘 이 모임은 아마도 우리 추석조차도 명절조차도 이렇게 충분히 즐기지 못하시는 여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아마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 어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명절이라고 많은 걸 준비해 오셨네요. 예, 제가 이제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아야 되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잘난 사람들, 뭐 또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 워낙 대접받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뭐 대접받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대접받지 못하는 분들, 사실 약자들이죠.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 뭐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이 제가 말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대상인데, 이 사람의 절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반이 다른 절반보다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반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부분은 극복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이제 뜻은 그런데 사실은 좀 저희가 여성들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가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 쉬시면서 정말 사람이 먼저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성이 먼저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음식을 만드시기로 했어요. 또 음식도 저희가 다 준비해 갖고 왔어요. 이 명절 때 되면 송편도 막 빚어 넣는데 다 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송편도 준비하고 이랬으니까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성들이 그 카페에서 조사해봤더니 찜질방에서 양머리가 가장 어울릴 것 같은 남자 1위로. 근데 제가 오늘 양머리라도 하고 요리를 했으면 했는데 저거 아쉽네요. 네, 다음 기회는 꼭 좋은 일 있으셔서 찜질방에 가서 얘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치마를 두르시고 요리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요리를 좀 어떻게 잘하시는? 이게 자세가 벌써 요리를 할 자세가 되셨어요. 네, 그렇죠. 손에는 걷어 두셔야 돼요. 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앞치마부터 두르는데 벌써 이렇게 준비가 되셨어요. 평소에도 요리를 좀 하시나 봐요? 잘 못하지만 폼은 잘 났습니다. 네. 이번 명절 때도 뭐 좀 전 좀 이렇게 지져보셨나요? 그래요? 예, 뭐 저는 이제 주로 뭐 과묵 까기,
위험한 무거운 거 나르는 일이 되죠. 그렇죠. 집안의 모습이시군요. 네. 감 치시고 대치도 하시고, 네. 그 양머리가 잘 어울리는 남자에 이어서 앞치마가 잘 어울리는 남자로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송편을 이용한 송편 떡볶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된 재료가 송편과 우리가 흔히 하는 건데요. 일단 재료를 좀 장만해 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당황하시는 눈치이긴 해요. 이거 완성이 잘 돼야지 대접을 잘 할 텐데. 네. 그거 다 따라가면. 아니요, 여기 그 후보님을 위해서 피망과 또 이런 거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도 몇 개 썰어 주셔야죠. 이제 한번 썰어 보시죠. 일단 마이크에 내려놓으시고요. 네. 자, 네. 제대로 각을 잡아서 송송송. 아니, 칼솜씨가 저보다 나으세요. 네. 야, 양파 그렇게 사랑으로 쏙쏙 썰어주시고요. 네. 그렇죠. 흘리면 안 돼요. 네. 이번에는 또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빨간색 피망도. 아니, 이거 제대로 써실 줄 아시는데요? 아니, 칼이 이렇게 성큼성큼 나가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벌벌벌 떨거든요, 이런 거. 잘하셨어요. 네, 조심하시고요. 네. 피망을 써셔야 돼요. 이번에는요, 어묵도 조금. 네.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준비하신 거는요, 피망과 그리고 어묵 그리고 송편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게 어묵도 제대로 이게 삼각형으로 모양도 다채롭게 삼각형으로 쓰시고 이건 되게 굉장히 평소에 남편들이 안 해주니까 이렇게 칼 잡는 남자만 봐도 깜짝 놀래갖고 네. 얼른물에 한번 담가가지고 기름기를 좀 빼야. 어머, 살림 많이 하셨네요. 제대로 하셨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썰어 놓으신 거를 어묵도 골고루 또 색깔 맞춰서 사각형 이렇게 다 넣으셨습니다. 네. 그만 써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묵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요한테 이제 넣으시죠. 자, 이제 준비된 재료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송편 역시 송편도 같이 이렇게 해서 색깔의 송편을 넣으시면 추석 때 남은 송편을 이용해서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스는 이렇게 양념장을 준비했는데요. 간장과 참기름 이렇게 해서 부르시면 돼요. 자, 여기다 부으세요. 네, 부으셔서 양념을 이렇게 싹 부으셔가지고 애들 반찬으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양파도 조금 넣으시고 다 넣으세요. 갑자기 막 이렇게 걱정되시죠? 맛이 어떨까? 네, 그 표정은 굉장히 능숙한 셰프 같으신데 좀 떨리시네요. 네, 그리고 속편으로 떡볶이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차례 지내고 음식들이 많이 남는데요. 이렇게 활용을 하면 집에서 댁에서도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조금 5분 뒤에 이제 잘 끓을 것 같아요. 끓으면 이렇게 볶으면 돼요. 아주 간편한 요리예요. 네. 불을 좀 은근한 불에 해야 되는데. 댁에서 떡볶이만 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떡볶이의 맛을 제대로 살리시는지. 추석 연휴를 지내고 나서 여성분들 참 스트레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실 문신부부가 여성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자리거든요. 추석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추석 나는 이렇게 보냈다. 한번 문제부부에게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기요. 예. 저는 대구가 시댁이라서 대구가 시댁이죠. 네,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어요. 이번에 참 많이 네, 맞았어요. 휴게소 가서 화장실 한 번 사용 못하고 여자 화장실은 20m씩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참고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명절만 되면 남편이랑 싸우고 오는 바람에 한 며칠씩 냉전입니다. 지금까지 냉전인데
이게 매년 겪는 거지만 참 힘들어요. 그래요. 예. 이게 결국에 부부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혹시 명절 때문에 사모님하고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뭡니까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 이게 정치인이 참 재밌는 거다. 그렇게 조금 가르쳐 주시면 아마도 또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시댁에 가면 잠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요. 근데 저도 이번 명절 끝나고 난 이후에 아직 저하고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번에 서울에서 내려가서 또 급하게 제사 준비하고 이걸 보고 이제 좀 안 되게 생각하셨는지 내년부터는 제사를 하지 말고 성가에서 2, 3만 지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아이고 좋아라. 그래서 내가 안 돼. 제사는. 그래서 아직 그게 되게 안 된 상태예요.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네. 하여간 지혜롭게 또 가족들 간에 서로 마음을 모으면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 또 아드님이시죠. 또 무죄 부부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길 바랍니다. 또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즐겁게 지내신 분들 또 몇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쌤은 또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제가 저희 남편도 전 하나 붙여주면 본인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아까 부모님께서 남편한테 전부 치는 걸 즐겁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시면 무섭잖아요. 사실 거기까지는 해결이 됐지만 네. 사실은 그 다 일을 한 후에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한마디가 정말 모든 힘든 거를 풀어주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도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구 못지 않으실 텐데 우리 그 유쾌한 김정숙 여사님께 어떤 식으로 그 기쁨을 아니면 고생한 걸 회복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맞아요. 제가 그런 부분 좀 부족합니다. 경상도 제 연배쯤 되는 이 남자들은 정말 마음으로는 참 이렇게 수고했다, 또 위로해주고 싶어도 또 힘들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말 참 잘 못해요. 네. 그런 게 늘 저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때 한번 해보세요. 여보 고생했어 이럴 때 이게 경상도 여자들 자꾸 피해가요. 저도 저기 부산남자하고 사는데 꼭 그걸 말로 해야 하나. 그럼 말로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군수도 못하는 말.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예요. 여보 고생했어 이렇게 한번 네, 영상 편지 한번 띄웁니다. 예, 여보 고생했어. 정말 우선들 고생 많으세요. 네, 여성분들도 고생하셨다고 대표로 대한민국 남편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참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렇게 힘들지만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이 참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그 같아요. 말 한마디면 모든 고생이 다 이렇게 눈높듯이 네. 이렇게 사그러지는 건데 우리가 좀 그런 게 부족하죠. 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많은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이정도 밖에 나가면 들어놓고. 네, 그럴게요. 자, 음식을 이제 조금 이렇게 살살 이렇게 좀 적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바글바글 끓고 있네요. 네. 아우, 색깔이 참 고와요.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파프리카하고 또 송편도 색색깔로 준비해놔서 이렇게 저으니까요. 더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네요. 오늘 주기 때문에 뭐 공중 떡볶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아, 요거는 송편 떡볶이에요. 네, 그래서 송편을 이용해서 오늘 이제 여성분들이 직접 집에서 또 차례 지내고 남은 음식들과 이런 걸 다 준비해 오셨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문화라는 함께 나눠 먹는 데 의미가 있어서요. 네, 후보님과 함께 이 소금 떡볶이 만들어서 나눠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맛이 기대가 돼요. 우리 보통 떡볶이는 왜 이제 가래떡을 쓰면서 뭐 고추장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 고추장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네, 이거는 간장 양념으로 해서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음식 하시는 이렇게 솜씨가 참
많이 해보신 솜씨 같아요. 평상시에 뭐 이렇게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음식을 해서 드신 적도 있으세요? 떡볶이는 제 딸이 아주 좋아해가지고 뭐 식사 대신이고 막 주고 하니까 저희도 보기도 하고 또 옆에서 참견하잖아요. 이걸 좀 약하게 하라든지 그걸 작게 잘라가든지 달게 하지 말아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데서 봤죠. 그래요. 이제는 정말 이제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송편떡볶이를 또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이렇게 선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추석 때 그 손주도 공부하신 게 좋으시죠? 모처럼에 휴가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술이라고 다 이게 즐기지는 못했고요. 뭐 그런 가운데서도 무슨 모처럼 이제 아버님 산소에 성묘도 하고 또 봉화마을에 가서 오 대통령 거기에 또 이제 참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산 지역 경남 지역의 여러 분들을 또 만나서 이제 그 지방의 일본이나 인심을 듣기도 하고 또 좀 특별했던 것은 피에타 영화도 한편 봤네요. 추석 명절에 영화 보는 게 마치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 김기덕 감독이 이 10월 3일까지만 상영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버려가지고 잘못하면 못 볼 것 같아서 부산 간 기회에 부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했던 영화 아주 사실 참 보기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여성분들은 보시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나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 고통이 그 영화로 극성스럽게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 현실이 저처럼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현실을 좀 직시하게 생각할까 또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중층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복수를 하는데 그 속에 용서의 가능성도 있고 또 절망스러운데 그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도 이렇게 찾고요. 어쩌면 지금 그 문재인 후보의 마음하고 비슷한 그 생각도 많아지고 또 어떤 지금 현실이라는 게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다른 그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보실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음식이 만들어지는 동안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렇지만 참 당황스러운 건 음식이 제 시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된 시간에 딱딱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막 열심히 끓고 있어요. 네. 이제 막 끓어요. 냄새도. 이게. 네. 왜. 어떤 분은요, 오늘 이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아침도 안 드시고 오실 분이 있으세요. 네. 저 바글바글 끓네요. 네, 이제 한쪽도, 네. 자, 오늘 그 문재인 후보가 직접 추석 때 수고하신 여성들을 위해서 나눠드리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그 후보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별로 이렇게. 네, 이거 배식이 실패하시면 안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계셔고 떡 하나, 어묵 하나, 파프리카 하나 군대에서처럼 배식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군대 가서 군인들에게 배식 봉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너무 배식을 많이 해주는 바람에 우리 꼴이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라면 끓여 먹고 왔네요. 군인들은 그 라면이 더 먹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작전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배식 저쪽으로도 조금 돌려보시죠. 네. 저쪽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정말 그 송편떡볶이가 바글바글 끓으면서 그 우리 식욕을 막 자극하네요. 네. 저 일어나서 갖고 계세요, 저분들. 지금. 예. 자, 오늘 문재인 후보가 추석 명절 때 고생하신 여성들을 위해서 직접 음식을 나누며 함께 소통하는 여신문식 송편떡볶이 나누는
가을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송편 떡볶이와 함께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주셨어요. 아주 요리도 간편하고요. 댁에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뒤에도 조금 뒤에서 벌써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만들었네. 송편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막 뒤에서도 저희도 주세요 막 이러면서 예, 줄 서주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커피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피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자, 문재인 후보님 이제 커피도 좀, 차도 한 잔, 오늘 가을 데이트이기 때문에요. 예. 자, 차도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커피를 따르는 남자 문재인 후보가 여성들을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련했습니다. 예. 정말 커피 향이 이 안에 또 가득 퍼지는데요. 네. 차 한 잔과 벌써 이렇게 맛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배식이 실패하실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이러다가 이제 문재인 후보는 남은 어묵이나 드셔야 될지도 모르겠다. 예. 직접 만드신 송편 떡볶이인데 차를 먼저 나눠주시고 예. 네, 커피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분들도 역시 고르게, 네.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고생하신 문재인 후보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잘 드셔보는데 한번 직접 드셔보세요. 네. 만드신 송편이 맛이 어떤지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쑥 송편을 딱 꾹 찍으셨는데 일단 굉장히 그 최고 상품처럼 맛을 음미하시면서 맛이 어떠신가요? 당신이 만드시고 옆에 객관적인 좀 평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계신 여성분들도 그렇고 맛이 어떠세요?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맛이 어떠셨어요? 아직 못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맛을 보도록 할게요. 먹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근데 정말 끝에는 송편 맛이고요. 처음에는 요 간장 양념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송편하고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네요. 아이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 송편을 먹으면 쑥향도 이렇게 확 번지면서 아주 맛있네. 최고! 이렇게 내가 만들었지만 최고 한번 손 한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드시고 여러분 송편 떡볶이 드세요 하면서 최고예요 한번. 네. 네. 문재인 후보가 만들어주신 쑥송편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네. 이제 좀 앉아서 편안하게 드시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신 회원들 계시죠? 개인적인 마음으로 오셨고요.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직장 여성의 마음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훨씬 편하게 많은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문 후보에게 이런 얘기 좀 궁금했는데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먼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 분이 어디 계실까요? 아, 예. 아유, 환한 미소로. 보름달 같은 분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인데요. 네.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정책적으로는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여자 혼자 사는 경우에는 다세대나 이제 다가구 주택 내부의 원룸을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오피스텔 같은 큰 건물에 이제 주거하는 거를 선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오피스텔은 월세랑 관리비도 비싸지만 그 집주인들이 이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확정일자를 가지고 못하고 보증금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뭐 이런 다른 그렇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고요. 또 이제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1,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고 혹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미혼 싱글에게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불안하죠. 이게 네. 내 재산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주민등록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주민세 공서 이런 것도 다른 그 본가나 이제 다른 집에 나오고 네. 그리고 선거를 할 때도 그 지역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부재소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또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주택 정책을 많이 주는데 뭐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같은 그런 좋은 그런 정책이 있더라도 네. 1인 가구는 소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을 이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이 없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제가 또 찾아보니까 35세 미만의 이혼 여성은 은행권에서 전세 대출도 되지 않고 또 무슨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에 여유가 생겨서 분양을 받고 싶어도 그런 이제 심리가 집을 좀 밀리기 때문에 거의 기회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1인 가구도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고시원이나 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 주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가슴속에 묵혔던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은 묶어서 예. 조금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나리 학생입니다. 광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은 이제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나 자취 이런 주거 문제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사는 학생들보다 이제 등록금 문제와 더불어서 그 주거 문제까지 하면 한 달 이제 1년에 이제 몇 천만 원까지 깨져요. 그리고 이제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언니도 이제 같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친구 집에 한번 가봤어요. 자취하는 친구 집에 이제 친구 집에 갔었는데 이제 제가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열대야 현상도 심했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우리 더우니까 문 열자 했더니 친구가 안 돼. 그 전기줄 막 타고 사람들이 와서 벽을 타고 막 창문으로 오면 어떡하냐고 문을 꼭 잠그고 자는다 해서 제가 여름에 이제 문을 꼭꼭 닫고 땀을 이제 엄청 뻘뻘 흘리면서 잤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여대생들을 위해서 이제 경찰서 이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여학생들만 살게 한달지 또는 지구대를 이제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이제 여아구들을 위한 그런 주거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시간이니까요. 듣고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짧게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감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딥니까? 그 노량진입니까? 공시총 거기 갔더니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그 젊은 여성이었는데
고시원에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시원이 방이 한평 되더라고요. 침대하고 책상 놓으니까 방이 꽉 차요. 의자를 따놓을 수 없으니까 침대가 바로 의자 역할도 하는 거죠. 땅바닥이 따로 없어서 대화를 침대에 앉아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방값이 월 30만 원, 40만 원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한 25, 한 5%? 4분의 1쯤 됩니다. 지방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인 가구에 대해서 특별히 그거를 이렇게 마련해드려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 아까 그런 고시원 또는 뭐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방 한 칸 이런 것을 빌려서는 그러니 치안도 아주 취약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해가지고 박은순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때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2,000호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또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요. 저는 이 공공원룸택을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 임대주택을 한 10만 호씩 이렇게 늘려나간다는 게 계획인데 그 중에 한 반호, 1만 호 정도는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공공원룸택으로 만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든 1인 가구에 해당하지만 그 1인 가구 중에 여성 1인 가구가 더 특히 많잖아요.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여성들끼리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여성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오면 기숙사 이런 것이 다 마련되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기숙사 비용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기숙사도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현실인데 기숙사도 그 대학의 하나의 필수 시설로 그렇게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아까 공공원룸택 같은 것을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그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또 바꿔가고 해야 될 텐데 여성들의 문제가 참 취약한 것 같아요. 그 다른 또 오늘 분노모를 만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또 이야기 문자를 이어서 풀어가시겠습니까? 예. 눈이 딱 맞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얘기죠. 저런 분들을 국회로 보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보면 그 미혼모의 이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을 또 사회에 참여하시면서 직접 아이들을 보면서 경험하고 또 그래서 대안까지도 많이 생각해 오신 것 같아요. 그 정말 요즘 보면 그 우리 여성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대안도 많이 갖고 있고 여성들이 우스갯소리지만 많이 참여하셔서 이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짤막하게 느끼점을 얘기해 주시죠. 그 말씀도 우리가 다 방금 말씀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 미혼모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될 것인데 그보다 앞서서 법 제도적으로 미혼모라 해서 차별을 받거나 거꾸로 정상적인 다른 가정들이 받는 어떤 혜택을 미혼모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이런 일들부터 법 제도적으로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혼모의 아이라 해서 그 보육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서 제외된다면 그리고 또 미혼모라 해서 그 미혼모가 이 출산의 과정에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지원에서 또 제외된다면 그런 것은 일종의 평등 침해고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미혼모도 출산의 그러니까 임신 과정에서부터 출산 또 애를 푸는 과정까지 충분히 보호받고 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아무런 차별이 없이 똑같이 국가로부터 보육의 지원 혜택을 받는 그런 그 법제도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약자인 여성들 그리고 그 안에 소수자인 또 다른 모습의 여성들이 많이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데요. 그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한 분이 이렇게 너무 많은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면 그 뒤에 분들은 풀 기회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보따리를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어요? 네. 짧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는 안 되는데 저는 그 40대 중반에 꼭 관련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국가공인 화해장식 기능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해보려고 그 한 수백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 46이라는 나이가 그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으로는 옳지 않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 46시 사람을 상대하기 어려운 이 꽃이 울컥하네요 갑자기. 그렇죠. 제가 너무 울컥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한테 그 면접할 기회조차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창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창업 관련 여러 가지 그 교육들이 많아서 제가 창업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창업을 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꽃은 사실 새벽부터 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꽃을 사는 도매 시장이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는데 저같이 쬐끄만 꽃집을 낸 아줌마는 소매 가격으로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매 가격에 사온 것을 싸게 팔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격을 최소한의 이윤을 남기고 가격을 책정했어도 다른 분들은 강남 터미널에 가서 싼데 어째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전 가게세도 내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비싸게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 고속터미널 가면 포장까지 다 해주시고 아주 싼 가격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매와 소매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꽃 일을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거든요. 대부분 꽃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몸이 굉장히 고돼요. 사실은 나무도 들어달라야 되고 꽃집이 사실은 모든 여성의 로망이고 환상이지만 일은 완전 노가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것도 창출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인 것도 창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적인 모순이 도매는 강력하게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매상들은 그 무분별한 창업 교육이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업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영단절 여성들의 사회적 재취업과 또 창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정말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의 문제가 이렇게 참 중심적으로 쌓여 있어 누적되어 있고 해결해야 되실 문제가 많아지시네요. 정말 머리가 더 하얘지실까봐 걱정이에요, 진짜. 네. 아까 우리가 이 여성들 경제활동 참가율 또 여성 고용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또 가장 큰 이유는 한 20대 이때는 고용률이 높은데 30대 들어와가지고 애들 출산하고 보육 때문에 그 일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 숫자가 연간 한 50만 명, 30세부터 34세 그 사이만 해도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일자리로復帰하려면 종전에 있던 그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수준의 일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훨씬 처우가 못한 비정규직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할 수 없이 창업을 하게 되는
이 이제 두 가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뭐 비정규직의 추구는 뭐 정규직보다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한 600만 명, 네. 또 세계에서도 최고 많거든요. 그렇죠.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해서 제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자영업자 보호 대책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매하고 소매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또 뭐 불법 위반이다, 또 경제 활동의 자유 침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이 자영업자들이 할 만한 업종에 이렇게 침탈에 들어오는 것. 아까 우리가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떡볶이도 예를 들면 대기업이 뭐 이렇게 진짜 골목 상권을 지켜야 진입했다거나 돼요. 네. 무슨 빵집 빵집이라든지 또 어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진입에 들어오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하기에 적합한 업종의 경우에는 아예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이양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기업형 슈퍼 이것도 진입하려고 그러면 인건비 보복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미리 평가해서 주변의 상권의 10% 이상의 대출 영향을 미친다면 아예 허가를 하지 않는 그런 제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휴무일 이런 규제 강화하면서 영업 목에 관한 규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참 절실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다음 정부에서 꼭 해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떠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사실 이 여성의 문제가 생활의 문제고, 생활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이고, 다 이게 하나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세상 이야기인데요. 정말 한숨이 깊이 나오기도 하는데, 또 어떤 고민들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여성들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죠? 저요. 예. 뒤에서도 이렇게 빨라한 분의 목소리, 어떤 분이시죠? 예. 한 여성으로서도 대한민국의 대학생으로서 부모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수능을 보낼 때 마음에 한 가지 걸렸던 게 삼촌과 숙모들 그리고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왜 또 휴학했니? 학교 얼른 졸업하고 취업해야지. 취업해서 얼른 학자금 대출 갚아야지 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이와 같은 고민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많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등록금은 인하를 하자라는 외침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물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걸로써 어느 정도 나의 가난파리가 해결이 되겠구나, 나의 대출금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했지만, 오히려 그 유일한 희망으로 잡은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그 줄이 오히려 약간 목을 얽매는 줄로 다가와서 학생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게, 국가장학금 제도가 유형1과 유형2로 두 가지가 있는데, 유형1은 아이들이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유형2는 각 대학 그 대량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심지어 10,000원 선을 받았다고 해요. 저도 기존의 학교에서 받았던 장학금에 비해서, 성적 장학금에 비해서 국가 장학금이 신설된 이후로 받은 장학금은 솔직히 말해서 100만 원 정도 부족한 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광주에서 온 학생처럼 저는 목포에서 올라온 학생이에요. 저도 서울 소재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숙사나 자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학교는 기숙사도 100만 원 웃도는 선으로 굉장히 가격이 높은 선이고, 자취를 한다고 해도 노량진에 와보셨겠지만 노량진 전체도 고시원이 30만 원 웃선이고,
자취방도 많게는 60, 70만 원까지 한 달에 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제까지 가난을 팔아서 학교 생활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많은 대출이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꿈과 적성을 찾기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이 될 만한, 그러니까 누구나 이름을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혹은 많은 연봉을 주는 기업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청년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연유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조차도 꿈을 찾지 못하고 적성을 찾지 못하고 영어 성적에 해가지고 다른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학 생활에 물건만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고작 10,000원, 20,000원 주는 교과 장학 제도보다는 등록금 자체의 인하가 저희 대학생들의 진심이라는 것을 윤 후보님 진심으로 받아주셨으면 바랍니다. 만원, 2만원에 국가장학, 국가를 왜 붙이니까 그거 빼고 제가 드릴게요. 이따가 2만원. 아, 정말 화가 나네요, 진짜. 이 절규예요. 정말 영혼을 팔아가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20대, 30대 고통스러운 절규가 아닌가 싶어요. 졸업을 하고도 이제 정말 빚더미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20대, 30대들.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우리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통계적으로는 미국이 제일 높고 우리가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은 이 주립대학 같은 공립대학이 한 80%, 사립대학이 한 20%가 되는데 이 공립대학은 저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립이 80%, 국공립 20%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부담으로는 우리가 이제 훨씬 비싼 거죠. 거기다가 국민 소득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등록금, 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 이제 정책 공약이 결코 무슨 뭐 인기를 노린 그런 식의 공약이 아니고 절실히 필요한 공약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 등록금이 다 무료지 않습니까? 어떤 개념인가 하면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국가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 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인적 자원으로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히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등록금 전체를 반값으로 하는 것이 한 5조 한 몇천억 원 드는데요. 이게 물론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우리 4대강 사업에 한 22조 이렇게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아주 그보다는 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권하게 되면 우선 2013년도부터 곧바로 국공립대학부터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그 다음 해에는 바로 사립대학까지 다 확대하는, 또 사립대학교 확대할 때는 이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대학 스스로의 등록금 인하 노력하고 연계시켜서 국가가 반값 등록금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그러면 대학도 건전해지고 학생의 부담도 낮아지고,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또 한다면 도대체 이렇게 스펙 샀는데 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이 대학 등록금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죠. 근데 왜 아니 우리나라에 그 영어 뭡니까 저 원어민 발음이 무슨 그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게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직종을 종사하는데도 그런 스펙을 쌓느라고 많은 시간, 많은 비용을 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일부 시작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스펙을 아예 보지 않는 그렇게 이제 입사 시험을 이제 바꾸었는데 스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특히 공공 부분부터 스펙은 아예 처음부터 뭐 무슨 그 평가 대상이 아닌 그런 기준으로 전환시켜 나가서 스펙으로부터 우리 이제 또 학생들 좀 해방시켜 줘야 할 것 같고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거까지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도 또 지방대학 놓으면 더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 뭐 할 수 없이 다들 이제 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부모로서는 아이들 잘 되라고 휘든 돌아내고 아이를 서울로 유학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교 마치면 다시 돌아와서 부모를 모시느냐? 못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또 직장이 없으니까. 또 서울에 남게 되죠. 그러니 추석 명절 때 엄청난 기성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방 학생들이 굳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도 지방 대학을 나오고서도 충분히 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제 문바닥이 아닌 사람밭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가 많이 그 대학생들 슬프게 했다면 문재인의 굳은 손으로 우리 대학생에게 희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서로 뜨겁게 믿음으로 문재인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문재인의 약속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를,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얘기, 들려주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 대표는 여러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분들이에요. 그래서 카페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아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의견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저희가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정말 담쟁이 여럿이 함께 올라가는 기어 올라서 멋지는 담쟁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묶어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사연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대 주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번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돌아갈 수 있다 해도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습니다. 제가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런 절박한 사연을 담아주셨습니다. 정말 그 여성들에게 30대는 실종과 절망의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없는 시기, 또 누가 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인데 직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일과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양립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이런 여성들에게 예, 아까 또 약간 틀린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여성들이 출산이나 이 보육의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선은 보육의 경우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무상 전반적인 무상교육, 보편적인 무상교육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육아나 보육의 부담을 이렇게 아버지도 함께 나누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맞벌이 부부들 통계를 내보면 맞벌이 부부가 아내가 이 가사 일을 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남편은 하루 평균 45분이라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세대 같으면 아니, 남자들은 북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인식이 크게 작용했죠. 그런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요즘 20, 30대는 좀 다르거든요. 이제는 요즘 20, 30대들은 이 남자들도 가사 또 애를 키우는 일에 동참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직장 문화가 또 퇴근 안 시켜주는 겁니다. 퇴근 시간 정해져 있어도 뭐 한두 시간씩 더 일하는 것은 뭐 예사고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퇴근하지 못하고 또 뭐 걸핏하면 회식 뭐 이래가지고 늘 밤늦게까지 붙잡혀 있게 일수고 그러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 문화 이것도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손학규 후보님이 저녁이 있는 삶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때 정시에 퇴근해서 이 가사에 남자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육의 경우에 법 제도적으로는 이 아버지도 분담할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도 뭐 육아휴직도 할 수 있고 뭐 또 휴가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쓰지를 못해요. 눈총 받죠. 네가 해놨냐 뭐 요즘 장모님도 너무 그냥 내키냐 예. 그래서 정말로 뭐 직장 내에서 뭐 왕따 되고 성질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좀 하기가 힘든데 예, 그런 경우도 아버지도 그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의무화하는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아버지도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는 이게 중요한 거고 또 이 남자도 육아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남편 보육 중단과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갓 돌을 지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개인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따져보니 저와 같은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 해당해 보육료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정부가 책임감 없이 너무 쉽게 보육 정책을 바꾸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참 이게 괴로운 게요. 아이들이 무상보육할 때만 우리가 소득이 3이더라고요. 그 생활은 전혀 3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0세부터 2세 아이도 무상 보육을 정부가 실시를 했다가 이 국가와 이제 지방 정부가 재정을 이제 분담하게 돼 있는데 지방 재정이 이제 바탕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처음부터 소요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만한 무슨 사회적인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게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계산을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그러니 이 연도 중에 그 재정이 다 고갈돼 버린 것이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무능한 겁니다. 우리 0세 2세뿐만 아니고 전 연령 아동들의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해도 전체 그 무상 보육 비용이 7조 5천억 정도 이러면 감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무상 보육은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한다 했다가 도로 거꾸로 끌어들이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하위 소득 70%만 이렇게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맞벌이 부부들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고 거기에 뭐 전세금이라든지 차나 갖고 있으면 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그 소득으로 환산되는 거 다 더하면 그 기준을 넘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뭐 아마도 이렇게 제대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거의 전부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는 그러면 사실상 무상 보육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정권 교체 이후에 제대로 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국회에서부터 제대로 이렇게 따져서 이 무상 보육이 분달되지 않도록 전부 확대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네. 아이를 낳기만 하라고 키워주겠다고 하더니 몇 년 약속도 못 지키면서 뭘 자꾸 낳으라고 하는지 정말 속이 터집니다.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여성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가 문재인과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성과 아동의 성범죄,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 대형 마트에서 오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너무 흉악한 여성 아동 성범죄가 발생해서 저도 퇴근 후에 밤길 다니기가 무섭고 우리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무사히 돌아올지 계속 걱정이 됩니다. 저희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그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었죠. 네. 우선 아이들의 경우는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면 그 이후에 부모가 다시 아이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그 돌봄이 이어져야 되는데 요즘 이제 부부들이 이제 막걸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여성인 가구의 경우에 엄마가 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학교를 마친 아이를 집에서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과 후에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조금 방임되는 그런 아동수가 전국적으로 1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통영에서 발생했던 초등학생 그 사건도 학교 마치고 난 이후에 그냥 방임되어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이나 방과 후 돌봄 교실 이를 통해서 아이들 돌보아주고 뿐만 아니고 학교를 떠나고 난 이후에도 지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동기관들 또 동네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런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지금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아이들을 부모 손에 이렇게 넘길 때까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그런 돌봄 서비스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기각일도 이제 우습다고 했는데요. 그런 이제 늦게 퇴근하는 우리 여성들이나 또 밤늦게 또 학원 갔다 돌아오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기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데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가 하면 늘 이제 이용하는 우리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나치는 뭐 버스 정류장이나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드들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해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의해서 그 위치가 확인되는 거죠. 버스도 어느 버스를 탔고 언제 내렸고 택시도 뭐 몇 번을 갔고 이런 것이 이제 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 같으면 안말기를 국가에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여성들과 아이들의 움직임들이 다 우리가 CCTV를 보듯이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사람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또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을 높여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그 정말 그 관심이 그 노력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이 목에 열쇠 프롬이 걸려주고 나오는 엄마로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큰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국가가 함께 아이를 돌본다면 그리고 여성들,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성들이 밤길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야말로 이 안전의 척도를 직면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들 방법을 돌보는 것을 제가 이름 붙이자면 뭐 방과 후 아이 돌봄 서비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뒤에 말한 위치 뭐 확인 코드 같은 경우는 뭐 여성기가 뭐 안심 뭐 서비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가 하나의 정책 과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 어떤 후보들보다 여성과 관련한 공약이 참 탁월하고 그리고 섬세한데요. 1인 1연금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도 내놓았고요. 또 가족 돌봄 휴가제. 저는 이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정말 이 가족들을 위해 세상하는 많은 주부 여성들을 위한 아주 적절한 그 서비스 제도가 아닌가, 사회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여성들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섬세하고 따뜻한 정치,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오프라인의 만남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또 어떤 얘기가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질문을 모아보기도 했고요. 여기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나 이 얘기를 못하고 가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 분들 중에서 한번 되게 정말 서로 손을 드시니까 어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경운교사를 잘하겠다라는 말을 듣는 딸을 세우는 엄마입니다. 그러는데요. 아까 나왔는데 요즘에 묻지마 범죄나 그리고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행하고 있어서 아주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불안해하는 그런 엄마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음주 후 성폭행이나 아니면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폭행을 했을 경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성폭행을 했을 경우에 형을 감량해 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음주 후에 또 성폭행까지 하는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4살, 23살, 19살 그러는데요. 아이들이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생각에 아니 음주에 또 성폭행까지 했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변해야 된다 인식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들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좀 구제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혹은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나 또는 검경찰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유, 쌀쌀이 엄마가 그냥 고단교단 얘기도 잘 해주셨어요. 네. 네, 우리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처벌이 너무 관대하죠. 아마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성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금 그렇달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술집이라든지 또 다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슬쩍 건드리고 이런 것들이 예사로 해내지고 그런 것들이 크게 비난받지 않고 그런 것들이 또 직장 내에 무슨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거로 또 이어지죠. 여성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남자들은 별로 죄의식 없이 하게 되고 그러고는 따지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이 더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 충분히 교육될 필요가 없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기본 저변의 문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사정책적으로 성범죄에 관대한 이유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피해 입은 여성들을 위해서 그 사건이 오히려 묻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많다. 조사되고 막 이러면 그 과정에서 피해 입은 여성들이 다시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처벌 여부를 여성의 고소에 좌우되게 하는 직보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피해자를 또 위해서 보상을 받게 하려 그러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주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다. 이런 식의 형사정책을 펴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관대한 처벌을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보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아까 그 세계적인 투자하고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하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감면하고 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기본적으로 이 미성년자나 아동에 대한 이런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거의 사회에서 경계하는 그런 정도의 양형이 필요하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피해자들에게 보상은 할 수 있게끔 또 이제 노력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평생 동안 석방이 불가능한
그런 형을 선고받지만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나중에 뭐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래도 석방할 수 있는 가능성 승가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수사되고 재판되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2차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명기란 제도를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 답이 다 좀 된 건가요? 오늘 참 여신문심이라고 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 여성의 마음이 문재인 후보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성들에 대한 마음을 잘 읽고 계시고 또 여성들의 그 속마음까지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또 정치액으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였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뵈면서 여성들의 그 아우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 경영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뜨거운 열망, 20대 여성들의 그 정말 반값 등록금 살아야겠다는 그 절규의 목소리, 30대 여성들의 육아와 출산과 양육에 관한 문제들, 정말 여성들을 둘러싼 많은 갈등과 그 해결에 산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직도 우리가 바꾸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해야 될 점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 데이트 문재인 후보와 함께 했는데요. 이 데이트는 쭉 계속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여성들과 한번 다시 한번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시기 앞서서 오늘 데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달한 멘트로 여성들에게 이제 잘 지내시라고 또 여성들 저는 그 말이 참 시작할 때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람이 먼저다. 그 앞서 여성이 먼저고 그 정말 장애인, 노동자,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다라는 얘기가 오랫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런 여성들을 위한 격려의 한마디 달달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먼저다. 인데 사람의 절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이 제대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먼저의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겪는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성 문제 속에 우리나라 전체 문제가 다 담겨 있어요. 아까 여성들의 고용률이 아주 낮은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거거든요. 일자리 혁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여성 고용률도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체 일자리가 확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들이 일한다 해도 여성 일자리의 3분의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전부 저임금 이런 이제 그들의 일자리인데 결국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가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문제고 그것이 또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성들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그런 길이기도 한 거죠. 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중간에 경력 반증, 우리가 이제 M자 곡선이라고 부르는 이 출산 보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것을 이제 또 막아주는 대책들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1인 가구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전체 그 1인 가구 그 다음에 이 부모 가운데 한쪽만 있는 가구 이런 가구들의 대부분이 또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 그 여성들이 또 1인 가구도 뒷골하고요. 그런 것이 노인빈고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노인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이 제도적인 노력들도 필요할 텐데, 그 가장 이제 출발은 여성들의 좀 사회 진출이 보다 더 활발해지는 거죠.
우리 과거에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진출이 많이 활발해졌거든요. 참여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여성이 법무부 장관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2명이나 또 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 이 재판관 저희가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만 그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나라당의 반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헌법기관장이 탄생하는 수 있었는데 다음 과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이렇게 사회적 진출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선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도 30% 공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아직 의무화되지 못하고 권고제로 되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그 여성 의원이 24명인데 전체 128명 가운데요. 그 가운데 13명이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고 11명은 비례대표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 지역구 공천은 지금 30%에 턱없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아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적어도 그 비율 이상의 여성을 임명하고 또 대통령이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도 적어도 그 비율 이상의 여성위원들을 임명하고 이렇게 이 정부부터 그 부분을 선도해 나간다면 우리 지금 여성들 지위가 뚝뚝도 높아지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공무원 시험, 뭐 사법 시험, 외부고시 이런 쪽에 여성 합격 비율이 지금은 절반 넘어갔거든요. 한 몇 년 정도만 국가가 그런 것을 좀 촉진해 나간다면 수년 안에 아마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충분히 대접받으면서 거꾸로 이제 남성들을 위한 뭐 할당제, 커트제 좀 해달라. 제발 그런 데 왔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초라는 수식어를 단 여성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최초가 아닌 여성들이 정말 남성들과 함께 절반의 어깨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다수의 여성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길 바라고요. 곳곳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한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이 더욱더 따뜻해지길, 세상이 더욱더 평등해지길, 세상이 더욱더 건강하고 조화롭게 변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그 가을 데이트 문재인 후보와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아유 정말 이분들 아유 정말 바람이 났습니다 다들. 정말 신바람이 일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희망찬 세상을 꿈꾸며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여성들이 또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이제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소편 떡볶이도 먹었는데 이분들 지금 몸 풀고 계시네요. 네. 전국에서 불고 있는 여성의 바람, 희망의 바람입니다. 이 희망의 바람을 문재인 후보가 가득 안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 희망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라면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드리는 희망의 바람 준비되셨죠? 자!